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중세사 두 번째 시간으로 봉건사회의 형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저희 이제 물을 때 여러분도 저랑 진짜 대화한다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시면서 내용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 로마 제정 말기 무너져가는 로마를 되살리기 위한 세 명의 남자를 배웠죠. 디콘테,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이 중에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 로마가 어떻게 됐죠? 네, 분열되었습니다. 뭐랑 뭐로 분열되었습니까? 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이렇게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었습니다. 이게 395년 4세기 말의 일이죠. 자, 이렇게 로마가 분열된 시점쯤에 누가 본격적으로 이동했죠? 네, 맞습니다. 게르만족들이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 게르만족들이 서로마, 동로마 가리지 않고 모두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이동한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고 농경지가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특히 뭐 때문에? 그쵸, 훈족. 이 훈족의 압박으로 인해서 게르만족들도 살기 위해 로마 땅으로 마구마구 넘어옵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 타격이 컸죠? 네, 서로마가 타격이 더 컸습니다. 왜? 이미 로마는 제정 말기 디콘테 라인 중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 이미 수도를 로마에서 동부지방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어요. 수도로 옮겼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모든 군대, 행정, 인적 자원 모든 영역이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로마는 빈 껍데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 게르만족들이 대거 로마 땅으로 이동했을 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 지역은 이 게르만족의 침략을, 이동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지만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로마 지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이 서로마 제국 영토 곳곳에 들어와서 이 서로마 제국 영토 곳곳에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고트족들이 서고트, 동고트 왕국, 그리고 롬바르드족, 랑고바르드족이라고도 하죠. 이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롬바르드 왕국. 이건 여러분이 뭐랑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중부지방을 점령한 롬바르드 왕국은 나중에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 이 롬바르드 왕국이 지배하고 있던 이 라벤나 지역을 빼앗아서 로마 교황에게 기증하는 교황령의 시초, 그걸로 인해서 힘이 약해졌다가 카롤루스 대제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이 교황령과 피핀 카롤루스 대제랑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그리고 반달족들은 어디로 가서 북아프리카 지방에 가서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반달 왕국을 만듭니다. 카르타고랑 연결해두세요.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식민도시 카르타고. 페니키아가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이후 카르타고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번영을 하다가 이 지중해의 지배권을 두고서 이 서지중해의 지배권을 두고 로마랑 3번 싸웠죠. 포에니 전쟁. 그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카르타고는 멸망하고 로마의 속주가 되었었고요. 그 카르타고가 이제 이 반달족에 의해 점령을 당한 겁니다. 반달왕국에 점령을 당한 거야. 이 반달왕국은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해 6세기에 멸망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 프랑크족도 기억을 하실 거야. 이 프랑크족이 그 주인공이었죠. 프랑크 왕국. 이렇게 프랑크족이 만든 프랑크 왕국이 가장 잘 나갔던 이유는 얘들은 일단 근거리 이동이었고 본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어디로? 갈리아 지방으로. 일단 첫 번째 근거리 이동이었다. 두 번째 그 근거리로 이동한 곳이 갈리아 지방, 오늘날 프랑스. 로마의 그 문화가 일찍부터 잘 보존돼 있던 갈리아 지방에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갈리아는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기를 썼던 그 갈리아예요. 공화정 말기 3주 정치 때부터 이미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기독교 아타나시우스파를 받아들였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로마가 분열 테오도시어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로마가 소로마 동로마로 분열을 했고 이 게르만족들이 이 소로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만들어요. 4세기 말에. 그러다 결국 5세기 말에 들어와서 결국 이런 게르만족들의 행포를 견디다 못한 소로마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이 프랑크족이 만든 이 프랑크 왕국. 얘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죠. 프랑크 왕국은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5세기 말 481년부터 834년까지 883년까지 9세기 중반까지 존재했던 나라예요. 이 프랑크 왕국을 우리가 뭐랑 뭐로 나누었죠? 네,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하고 아타나시우스파 기독교로 개종했던 클로비스. 그 다음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로서 우마이야 왕조를 트루프아티에서 격퇴했던 이슬람세력을 격퇴했던 카롤루스 마르텔. 자, 그 다음 카롤루스 왕조에서는 카롤루스 왕조를 로마 교황의 지지 속에 개창을 하고 그 대가로 롬바르드족이 점령하고 있던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빼앗아서 교황에게 기증했던 교황령의 시초 피핀, 그리고 그의 아들 옛 서로마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고 정복지 곳곳에 교회를 만들어서 결국 교황 레오 3세에 의해 황제의 관을 받아 서로마 황제로 등극되었던 카롤루스 대제. 이 카롤루스 대제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문예 부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각 지역마다 궁정학교를 짓고 학자들을 우대해서 문예를 부흥했죠. 카롤루스 르네상스 문예 부흥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카롤루스 대제 때 전성기를 누렸던 카롤루스 왕조, 이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대제가 사망한 이후에 분열합니다. 뭐랑 뭐로?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서 이 프랑크 왕국이 뭐랑 뭐로 분열하게 되어 셋으로 분열하죠. 오늘날의 프랑스의 기원이 되는 서프랑크와 오늘날 독일의 기원이 되는 동프랑크, 그리고 오늘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중프랑크. 이 중에서 여러분 이제 서프랑크는 카페 왕조, 위그 카페, 그리고 중부 이탈리아는 중프랑크,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중프랑크는 통일된 국가가 등장하지 않죠. 교황령 때문에 도시국가로 분열이 지속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만한 건 얘죠. 동프랑크. 여기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오토 1세. 이 오토 1세가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을 격퇴를 하죠. 특히 마자르족을 격퇴했던 전투 레히펠트 전투 기억하실 거예요. 레히펠트 전투. 955년 15년 평가원에 나왔습니다. 이 레히펠트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로마 교황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황제에 등극하게 되죠.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요. 오토 1세 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 이게 독일 역사의 불행이라고 했죠. 분명히 자기가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 동프랑크 지방은 독일 지방인데 나라 이름은 신성 로마 제국이야. 즉 땅을 딛고 있는 곳은 독일인데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이탈리아 로마라는 거야.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탈리아 정세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만큼 통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령이 있던 이탈리아와 역대 황제들이 독일 본토보다는 이탈리아 로마 지방에 관심이 많았던 이 신성 로마 제국은 19세기 가서야 통일 왕조가 들어선다고 했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앞부분 프린트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거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쪼개진 이 9세기 말,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쪼개졌을 때 들어온 이민족이 바로 누구였죠? 네, 바로 우리가 바이킹이라 부르는 노르만족입니다. 이 노르만족들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 노르만족들, 바이킹이라 불리는 노르만족들이 원래 살고 있는 곳은 스칸디나비아 지방이에요. 이 스칸디나비아 지방이 오늘날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이에요. 북유럽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발트해 쪽에 있는 그 나라들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 지도에서도 여기 노르만족의 이동, 여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여기가 노르만족들의 근거지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지방이에요. 얘들이 언제부터 이동합니까? 네, 9세기.
그 베르댕 조약, 메르벤 조약으로 프랑크 왕국이 서동 중으로 구분된 9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얘네가 이동한 거 보시면 어때요? 아주 그냥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온 유럽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지금 유럽은 분열돼 있죠. 서프랑크, 동프랑크,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만족들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바이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드렸죠. 전투민족이란 말이야. 야, 그래서 이런 분열된 유럽은 노르만족의 침략 아래 굉장히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만족들은 단순히 침략행위만 한 게 아니라 나라까지 만들어요. 일단 여기 프랑스 지방, 이제 카페왕 서프랑크 그 지방이죠. 카페 왕조. 이 카페 왕조 서프랑크 지역으로 이동한 노르만족들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노르망디 지방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과 연합군이 상륙했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있죠? 그 노르망디야. 톡 튀어나온 여기에 공국을 만듭니다. 자, 이 노르망디 공국 어떻게 된 거냐면 노르만족들이 하도 이 서프랑크를 괴롭히고 이 카페 왕조를 괴롭히니까 이 서프랑크의 카페 왕조가 견디다 못해서 이 노르만족들 자기 땅에 쳐들어온 노르만족들을 부르고 거래를 건 거야. 땅을 떼줄게. 니들이 원하는 땅을 떼주고 거기서 니들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줄게. 대신에 나랑 주종관계를 맺자. 나랑 주종관계를 맺고 나의 신하가 된다고만 약속하면 그 노르망디 지방을 너희에게 공짜로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르만족들은 땡땡큐죠. 이래서 이 노르만 애들이 프랑스 왕에게 분봉을 받아 만든 곳이 바로 노르망디 공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 공국은 프랑스 왕의 주종관계를 맺은 프랑스 왕의 신하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 프랑스 지방의 노르망디 공국을 만든 노르만족들이요,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근데 이미 프랑스 지방은 더 갈 수가 없어. 이미 그 주종관계를 맺었잖아. 그래서 좀 더 어디 갈 만한 데 없을까 하다 보니까 여기 건너편에 누가 보여? 섬나라 영국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 영국에는 게르만족들의 한 일파인 5세기 때 이제 이동했던 4세기 5세기 때 이동했던 게르만족들의 한 일파 앵글로색슨족들이 정착하고 있었어. 여기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영국 땅에 살고 있던 이 게르만의 일파 앵글로색슨족들을 물리치고 여기에 노르만 왕조를 만들게 돼요. 이게 노르만 왕조, 영국 노르만 왕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방에 노르망디 공국을 만들었다가 얘들이 어디까지 건너간 거야? 영국에 건너가서 기존에 영국에 있던 앵글로색슨족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만든 게 노르만 왕조. 그러니까 노르망디 공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노르만족들이 그 기존에 영국에 있던 앵글로색슨족들을 물리친 게 바로 헤이스팅스 전투입니다. 11세기 1066년. 이때 이제 헤이스팅스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만든 게 노르만 왕조고요. 이때 이제 건너갔던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가 노르망디공 정보광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였다가 건너가서 영국까지 정복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되게 기묘한 가격이 펼쳐집니다. 자, 지금 영국의 왕이 정보광 윌리엄이에요. 자, 이 윌리엄은 어디의 지배자이기도 하죠? 그렇죠.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노르망디 공국은 누구의 신하예요? 프랑스 왕의 신하입니다. 지금 프랑스 왕의 봉건 신하인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 노르망디 공이 영국의 왕이 된 거야. 그 말은 영국의 왕은 프랑스 왕의 봉건 신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하인 동시에 프랑스와 영국 모두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야. 형식적으로는 프랑스 왕의 신하인데 영국의 왕이 프랑스 내에도 영토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두 나라의 갈등의 문제가 된 거야. 프랑스 왕은 끊임없이 영국 왕이 프랑스 내에 가지고 있는 그 프랑스 내의 영국령을 회수하고 싶어 하고, 영국의 왕들은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쟤보다 싸움 잘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 윌리엄이 프랑스 왕 그 위그 카페에 그 프랑스 왕의 공주랑 결혼을 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신하인 동시에 왕족이 일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터지는 게 나중에 100년 전쟁이야. 자, 아무튼 지금 정보가 윌리엄,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인 윌리엄이 영국의 노르만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윌리엄은 지금 영국을 전국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영국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없니? 아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뭐 아는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조사를 해야죠.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가진 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이 영국의 토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게 바로 둠즈데이 북이에요.
둠즈데이북. 이름이 되게 재밌죠? 파멸의 날이라는 거야. 세금을 걷는 이 날이 너희의 파멸의 날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파악했어. 이제 가진 만큼 세금 다 걷을 거야. 니들 다 끝났어.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둠즈데이북. 이거는 한국서로 따지면 통일신라 민정문서, 중국서로 따지면 명태조 주원장이 만든 어린 도책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세 최고의 행정 업무라 불립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 영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그거를 기록한 둠즈데이북. 그 외에도 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공국, 뭐 러시아의 노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 그리고 그들의 원래 거주지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만들게 돼요. 특히 여기 이 노브고로드 공국이랑 키예프 공국 있죠. 이게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이 됩니다. 러시아의 기원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노르만족들의 이동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이면서 프랑스 땅에도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왕위 기성권도 가지게 되는 기묘한 관계. 특히 정보광 노르만 왕조의 노르망디 공국 윌리엄, 헤이스팅스 전투, 특히 요거 둠즈데이북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봉건사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4세기 말부터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해옵니다. 로마가 분열한 이후에. 그리고 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로마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지는 걸 공부했죠. 그죠? 5세기에서 9세기. 자, 그리고 지금 이 9세기 말부터는 또 누가 이동해요? 노르만족이 이동을 합니다. 이 노르만족의 이동 당시에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봉건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게르만족과 노르만족의 이동은 시기도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고요. 결과도 다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노르만족의 이동과 게르만족의 이동은 시기, 상황, 결과 모두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해두시길 바라요. 4세기 말 게르만족의 이동은 9세기 말 노르만족의 이동은 어떠한 상황이었지? 어떤 결과 가지고 나왔지? 서로마 멸망, 프랑크 분열, 프랑크 왕국 성립, 봉건제 성립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봉건사회의 형성, 봉건제 성립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봉건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처음 배운 건 아니에요. 언제 봤죠? 봉건제? 그치, 우리가 중국사에서 주나라 공부할 때 봉건제를 배웠죠. 부봉, 토지를 분봉하여 건, 제후국을 세운다. 토지를 분봉하여 제후국을 세운다 라는 거였죠. 일단 주나라의 봉건제 같은 경우는 그치, 주나라가 이제 황허강에서 창장강 유역으로 영토가 넓어지면서 그 넓어진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토지를 나누어서 제후국을 세웠고 그 제후국을 세우는 기준은 혈연이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서유럽 봉건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 보겠습니다. 일단 이 봉건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방금 계속 얘기했던 프랑크 왕국이 9세기 말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쳐들어왔죠? 그 타이밍에 노르만족이 쳐들어왔는데 노르만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도 함께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누가? 북쪽에서는 노르만.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미 우리가 투르프와티전도 봤죠? 이미 프랑크 왕국 때부터 계속해서 유럽을 위협해오던 이슬람 세력들. 그리고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랑 슬라브족. 그래서 마자르족이랑 슬라브족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공을 세운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을 만든다라는 것도 배웠을 거야. 이렇게 북쪽에서는 노르만, 남쪽에서는 이슬람, 동쪽에서는 마자르 슬라브족이 이동하는 혼란한 사회였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중앙정부는 분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지역 단위로 살아남아야겠죠. 그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서 마동석, 강호동 같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그들을 중심으로 주종관계를 맺고 섬기게 되는 거야. 즉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전사 계급이 등장하는 거야. 기사. 여러분이 기사라고 알고 있는 그 전사 계급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지역 단위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싸움 잘하는 힘 막강한 사람들이 전사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전사를 밑에 섬기는 예속 농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 9세기 혼란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온 게 봉건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봉건제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종이 있었네요.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에 기초한 지방분권 사회.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에 기초한 지방분권, 중앙집권이 아닙니다. 이게 봉건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치적으로는 뭐라고요? 네, 정치적으로는 주종제입니다. 자, 주종제라는 건 뭐냐면 주종제는 이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계약적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쌍무계약적. 한번 더 적을게요.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계약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지배예속 관계가 아니라 갑과 갑의 동등한 계약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우선 주군은 봉신에게 땅을 줍니다. 이 땅을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혼자서 다 다스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주군이 봉신에게 땅을 나눠주고요. 그냥 줄 순 없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넌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군사적 봉사와 경제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네,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요번에 이러면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는 주군과 봉신, 이 주종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 한국의 지배자인 거야. 한국의 지배자인데 내가 이게 나 혼자서 이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한국을 8개로 나눈 거예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나눴어요. 그 중에서 여기 경기도. 지금 한국은 이현규가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저희 반 친구를 예로 들게요. 후지에게 준 겁니다. 박후지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하죠. 제가 이제 후지한테 내가 너에게 경기도를 봉토로 줄 테니 넌 나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느냐. 그래서 후지가 저에게 충성을 다하면 후지는 저의 봉신이 되는 겁니다. 이현규가 주군, 후지가 봉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계약적 관계로 맺어진 주종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후지가 저에게 충성을 다한 대가로 제가 후지에게 경기도를 봉토로 주었죠. 이 봉토를 다른 말로 영지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성을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가로 받은 이 봉토, 영지에서 봉신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냐?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불입권을 가지게 돼요. 뭘 가진다고요? 네, 불입권. 이 불입권은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받은 봉토, 그 영지에서 가지는 권한이에요. 불입권. 말 그대로 불, 안 된다. 입, 들어오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내 허락 없이는 내 봉토의 영지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설령 그게 나에게 봉토를 준 주군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나에게 이 봉토를 준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군은 어떠한 한 번 봉토로 주면은 그 땅에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봉신은 자기가 받은 이 봉토 영지에서 불입권을 가지고 주군의 간섭 없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or everything. 재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요. 세금도 거둘 수 있어요. 이 재판권과 징세권이 바로 불입권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되면 권력이 중앙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나눠지겠죠. 지방 분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대가로 받은 봉토 영지에서 재판 징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입권을 받았어요. 엄청난 권한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만한 권한을 받는 대신에 의무를 다해야겠죠. 이 봉신의 의무가 이번에 15개정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강화됐던 부분이야. 여기도 알아두세요. 이 단순한 충성, 이게 얘들아 말랑말랑한 충성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계약적으로 근거한 내용들이야. 군사적인 봉사와 경제적인 의무. 일단 군사적 봉사는 당시 표준 계약은 1년에 41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군이 봉신을 전쟁터에
1년에 41일은 동원할 수 있고 그 말은 봉신은 주군이 부르면 1년에 41일은 무조건 와서 주군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계약이잖아. 41일이 지났으면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막 창창창창 싸우다가 41일 지나면 40일이 지났네요. 계약 기간 끝났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이러고 가버려요.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적이 쳐들어왔다. 나라를 위해 싸워라. 전하. 이러고 막 싸워야 되는데 얘들은 계약 기간 끝나면 가는 거야. 그래서 100년 전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100년 전쟁은 실제로 싸운 기간은 얼마 안 돼요. 1년에 41일 싸운 다음에 이 봉건 제후들이 다 집에 가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100년 동안 전쟁이 지속이 되는 거야. 아무튼 이런 군사적인 봉사 그리고 경제적인 의무인데 이 경제적인 의무는 여기 나오죠. 봉신은 주군이 포로가 되었을 때 몸값을 지급하거나 그거 말고도 상속세, 주군의 성축조 비용, 주군 장남의 기사서인 비용, 장녀의 혼인 비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쌍무 계약이라는 건 얘들아 봐봐 동등한 갑과 갑의 관계죠. 지배 예속이 아니야. 그 말은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군 봉신 모두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층적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아까 한국의 이 주인으로서 후지를 봉신으로 선택해서 경기도를 봉토 영지로 주었죠. 그죠? 즉 현교에게 후지는 봉신이에요. 후지에게 현교는 주군이고요. 그죠? 둘은 지금 주군 봉신이야. 근데 후지가 이 경기도가 너무 넓으니까 후지가 감당이 안 돼서 이 경기도에서 이제 수원 지방을 톡 떼서 이제 이 수원 지방을 예진이에게 준 거예요. 사예진. 네. 그래서 예진이가 이제 이 수원 땅을 봉토로 받은 거야. 그 대가로 예진이는 후지에게 충성을 다하겠죠. 자, 그러면 후지는 현교에게는 봉신이지만 예진이를 기준으로 후지는 뭐가 돼요? 그쵸? 예진이에게 후지는 주군이죠. 그러니까 후지가 현교에게는 봉신이지만 예진이에겐 주군인 거야. 그지? 즉 후지는 주군이 될 수도 있고 봉신이 될 수 있고 주군이자 봉신인 거죠. 그죠? 후지는 현교에게는 봉신, 예진이에게는 주군이잖아. 그 말이야. 주군과 주군이자 동시에 봉신이다. 이렇게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오는 계서제, 계급과 서열, 피라미드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봉건제 하나의 축인 주종제 배웠습니다. 자, 봉건제는 정치적으로는 누구와 누구? 주군과 봉신 간의 지배 예속이 아닌 쌍무적 계약 관계로 맺어진 걸 주종제라고 합니다.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군은 그 대가로 봉토, 영지를 주고 봉신은 받은 영지에서 불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래서 여러분 다 봐봐.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이었죠. 그죠? 혈연이 가까운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했잖아. 그지? 그래서 모두 다 가족이다. 종법사상, 천명, 덕치주의로 나라를 끌고 가는데 서양 중세는 철저한 계약에 의한 봉건제예요. 둘은 달라요, 여러분들. 여기도 설명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계약적 관계에 의한 주종제라면 경제적으로는 장원제입니다. 자, 경제적인 장원제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주종제가 주군과 봉신 간의 관계였고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가로 봉토, 영지를 받았잖아요. 이 봉토, 영지를 우리가 또 뭐라 그러냐? 이거를 장원이라 그래요. 봉토, 영지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한 대가로 받은 그 봉토, 영지, 장원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장원 안에서 봉신은 주군에게 봉토를 받은 그 봉토의 주인인 영지의 주인인 봉신은 그 영지 안에서는 봉토 안에서는 뭐라 불리냐? 영지의 주인, 영주라 불러요. 영지의 주인이라는 거야. 이 영주는 누굴 지배합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농노들을 지배합니다. 이 둘은 쌍무계약적인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철저한 지배와 예속의 관계예요. 이거는 쌍무계약이 아닙니다. 갑과 을에 관한 철저한 수직적인 지배 예속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일단 농노들이 영주 밑에 모여든 이유는 그쵸? 그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거였죠.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보호해주겠다. 그 대가로 너희는 나에게 all everything 모든 걸 다 바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장원은 자급자족의 경제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세계예요. 이 안에서 모든 계획가 가능합니다. 그 당시 중세 농노들은 본인이 태어난 이 장원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그 장원에서 태어나서 장원에서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웃마을을 갈 일이 있으면 진짜 희귀한 케이스고 기도하고 갔어요. 제발 이웃마을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 장원은 이 농업에 기반한 자급자족의 경제단입니다. 여기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 구조는 사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 있죠. 이런 그림을 보시면 와닿는데 이 그림이 더 와닿겠네요. 뭐 여기 영주의 성, 교회, 농노의 집, 대장간, 방앗간, 제빵소, 뭐 방목지, 추경지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영주성과 교회 그리고 이런 모든 장원마다 교회는 필수입니다. 중세는 기독교 세계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농경사회잖아요. 경작지가 있는데, 자, 이 영주의 주인, 이 영주가 가지고 있는, 영주가 주군에게 받은 이 봉토, 영지, 장원, 다 영주 겁니다. 그죠? 이 모든 땅은 다 영주 거야. 영주가 자기 수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땅을 영주 직영지라 그래요. 당연히 영주가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 짓진 않겠죠. 그죠? 누구를 부려먹어? 농노들을 부려먹는 거야. 니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니까 너희는 내 영지를 농사 지어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에게 익숙한 용어를 한다면, 영주가 지주라면, 농노들은 소장농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우는 지주랑 소장농 관계는 소장농이 지주에게 땅을 빌리는 대가로 일정량의 그 소득물을 바치잖아. 10분의 1 정도를.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 땅은 다 누구 거야? 이 영지는, 이 장원은 다 영주 거야. 그치? 그래서 영주가 지금 농노들 부려먹는 거잖아. 말 그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노동지대. 모든 농노들은 그 영주의 땅을 대신 농사 지어 주고요. 일주일에 3일 정도, 2, 3일 정도, 많게는 4일까지 영주의 땅을 농사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건, 3일 동안 농사 지은 건 다 영주 거예요.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다 영주 겁니다. 이거 노동지대라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영주를 위해서만 농사 지으면 농노도 어떻게 해요? 딱 굶어 죽잖아. 그러면 영주의 땅에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자기 땅을 농사 지어줘야 되는 소중한 노동력인 이 농민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영주가 자기의 땅을 이 농사 지어주는 노동지대를 제공하는 그 대가로 농민들에게 일정 땅을 떼줘요. 아이고 불쌍한 놈들, 야 니들 여기서 농사 지은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걸로 니들 먹고 살아 하고 던져줍니다. 이게 농민 보유지예요. 영주의 직영지와 그 영주의 직영지를 농민들이 노동력으로 노동지대로서 농사를 지어주고 그 대가로 농노들이 영주에게 받은 게 농민 보유지입니다. 자, 그럼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 장원이 있으면은 뭐 이만큼은 우리 영주님 직영지, 그리고 영주님이 우리 먹고 살게 준 여긴 농민 보유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딱딱 경계가 나눠지는 걸 생각하는데 중세 장원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주의 직영지랑 농민 보유지는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 그리고 섞여 있다 보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경계선이 없어요. 개방 경작지입니다. 자, 땅이 섞여 있고 경계선도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다. 딱 봐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효율이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혼재지, 여기저기 섞여 있는 땅은 나중에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근세로 가게 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땅들을 타다닥 한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구분하기 좋게. 여기 섞여 있던 땅을 한 곳으로 토지를 집중시키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집중시켰으면 뭐 해야죠? 그쵸? 이제 경계선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소유권 표시 분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개방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혼재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지를 집중시키고 그 토지를 따닥 집중시킨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개방 경제가 극복하는 거야.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소유권을 표시할 거면 울타리를 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혼재지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 집중, 개방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울타리로 소유권 표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인클로저라 그래요. 울타리치기. 이게 근세 영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재지와 개방 경작은 중세식 농법이고 이 토지 집중과 소유권 표시 인클로저는 이 중세식 농법을 극복한 근세식 농법이에요.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얘들아, 다 상식이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쌓이고 지혜가 쌓여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중세 때만 해도 이거 혼재지랑 개방 경작 쳤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주가 처음부터 장원을 계획적으로 이만큼은 내 영주 직영지, 여기 농민 보유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농민들 데려와가지고 농노들 가지고 막 여기 농사지자 이러고 부려먹다가 여긴 네가 가져, 여긴 너가 해,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떼주다 보니까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혼재지 개방 경작 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혼재지와 개방 경작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를 어떤 방법으로 농사짓느냐? 바로 삼포제입니다. 뭐라고요? 삼포제. 이 삼포제는 농사를 짓는 방식이에요. 삼포제가 뭐냐면 땅을 시기별로 나눠서 농사짓는 거야.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그러니까 춘, 봄에 농사짓는 땅, 휴, 가을에 농사짓는 땅, 휴경지. 말 그대로 쉬는 땅. 요거예요. 왜냐면 당신은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360일 농사 짓고 한 번을 쉬어줘야 돼. 매년 농사를 지으면 땅의 지력이 쇠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치 여학생분들 피곤하면은 화장이 피부에서 튕겨 나가듯이. 중국사에서도 당나라도 2년 3작 윤작법이었잖아, 얘들아. 그러다가 매년 농사 짓는 거는 시비법이 발달한 송나라 때 가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돌려가면 농사를 짓는다. 근데 이 외에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뭐 이제 말과 짐승들을 뜯어먹게 하는 방목지, 목초지 등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는 완벽한 독립된 자급자족의 공동체죠. 대장간, 방앗간, 제빵소 같은 모든 생활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종 시설은 의무 이용이야. 무조건 여기를 써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마을 거 못 써요. 무조건 여기 있는 걸 써야 되고 이용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영주한테요. 자, 영주 직영지, 농민 보유지, 혼재지, 개방경작, 삼포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주 밑에서 이렇게 영주의 직영지를 농사 지어주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네, 정확히 말하면 농노예요. 농노는 합성어입니다. 농민과 노예의 합성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농노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영주와 지배 예속 관계, 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된 농민입니다. 부자유인이에요. 자, 이런 농노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죠? 네, 우리 로마 제정 말기 군인왕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가 혼란에 빠지고요. 로마가 더 이상의 정복전쟁은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복전쟁이 중단되죠. 정복전쟁이 중단된다는 말은 더 이상 숙주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이고, 숙주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숙주에서 노예가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공화정 말기부터 제정 초기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숙주, 그 숙주에서 들어오는 노예, 그 노예에 기반한 대농장 라티푼디움, 더 이상 라티푼디움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야. 공화정 말기부터 제정 초기까지 로마의 경제를 지탱했던 노예제 대농장 라티푼디움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죠? 농민들을 토지에 묶어버렸죠. 예속을 시킨 다음에 농민들을 이 토지에 예속된 부자유한 소작농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토지에 예속된 부자유한 소작농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콜로누스라 부르고, 이 부자유한 소작농 콜로누스, 얘들을 가지고 농사 짓는 농장을 콜로나투스라고 이야기했죠. 토지에 예속된 부자유한 소작농 콜로누스가 농노의 기원이 됩니다. 자, 이런 농노들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아까 봤듯이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해야 돼요. 노동지대 일주일에 3일, 엄청난 거죠. 일주일 절반 이상은 나를 위해 일 못해, 돈한푼 못 받으면서. 자, 그럼 얘들아, 나중에 우리가 이 봉건사회가 변화하는, 이 봉건사회가 발전 및 해체되어 근세로 나아가는 과정을 볼 건데, 그 봉건사회가 해체된다는 말은 바로 이 봉건사회의 기본적 경제 구조인 장원제가 해체된다는 말이거든요. 장원제가 해체된다는 말은 뭐야? 이렇게 토지에, 장원에, 영주에 예속되어 있는 농노들이 그 예속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토지로부터, 영주로부터, 이 장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 노동지대에서 뭐로 바뀌냐면은
현물지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예속돼가지고 농노로 해가지고 노예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물지대. 농사 짓고서 수확량의 뭐 10분의 1을 바쳐라. 나머지 네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아예 완전한 계약관계, 화폐지대. 로 바뀌게 됩니다. 이용료를 바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농노들이 토지에서의 예속, 영주로부터 예속을 벗어나서 노동지대가 현물, 화폐제도로 바뀌는 게 이 장원제 해체, 농노 해방이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나중에 14세기 때 흑사병이 돌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농노들이 엄청 귀해진 거야. 옛날만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 외에도 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동방 무역, 원거리 교육 활성화 등등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영주의 직영지 경작해야 되고 각종 세금과 부역과 공납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단 군사적 의무는 없어요. 아까 말했죠. 군사적 의무는 얘들아 싸우는 사람 이 전사 계급의 상징이야. 싸울 수 있다는 건 전사, 기사가 된다는 얘기고 전사, 기사가 된다는 얘기는 주군에게 선택받아 봉토를 받는 봉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지배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싸우는 건 지배층의 특권이야. 농노는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농노들이 제 장래희망은 기사예요 하면 죽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군사적인 의무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적인 요소랑 노예적 요소로 구분해야 돼요. 이 농노의 자유민적인 요소는 농노는 노예랑 다르게 결혼을 할 수 있고요.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본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적 요소고요. 반대로 노예적 요소도 있어요. 우리 이현규 장원은 너무 별로야. 나 옆 동네 수진의 장원으로 갈래. 안 돼요. 거주 이전의 자유 없습니다. 나 농민하기 싫어. 농사 짓기 싫어. 나 물건 만들래. 수공업자 할래. 안 돼요. 그리고 경제 외적 강제. 이게 노동지대로서 봐봐. 지금 여러분이 장원제를 보니까 영주가 짱이에요, 여러분들. 불입권, 재판권, 징세권도 가지고 있고 내가 먹고 살 거면은 영주의 직영지를 노동지대로 제공해야 되고 영주가 나의 모든 걸 지금 쥐고 있잖아, 그지? 이러한 장원에서 내가 영주가 시키는 걸 거부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3일 일하라 그러는데 영주가 야 이번 주에 5일 일해 라고 한다거나 야 나 이사할 거니까 와서 일 좀 해 이런 식으로 경제 외적인 거를 강제해도 그걸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농노가 장원제가 해체되고 농노가 해방되고 노동지대, 현물지대, 화폐지대로 바뀌면은 이 경제외적 강제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이 봉건제 봤습니다. 봉건제가 만들어지는 배경, 노르만족의 이동, 9세기부터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르만족의 이동, 영국과 프랑스 노르만 왕조 정보관 윌리엄 등지대 이북 기억하시고요. 봉건제가 만들어지는 배경 기억하시고요. 이 봉건제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의 쌍무 계약에 봉건제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 계약적인 주종제, 불입권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는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 예속 관계에 의거한 장원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의 쌍무 계약적 관계에 의거한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 예속 관계에 의거한 장원제. 그래서 뭐 불입권, 재판권, 징세권, 자급, 자족, 영주, 직영지, 농민, 보유지, 혼재지, 개방, 영작, 삼포제, 농노는 군사적 의무가 없다. 자유민적 요소, 노예적 요소 기억해두세요. 이거 막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외 탐구 자료는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서양 중세의 두 번째 주제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발전을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